페이지는 27페이지. 6페이지 아니에요? 어? 6페이지 아니에요? 6페이지 개념이 어머니가 죄송해요. 27페이지 삼각형의 무게중심부터 들어올게요. 자, 뭐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중등 개념들이 나옵니다. 네, 첫 수업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공통수학 2는 해석기하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좌표에서 다뤄보겠다, 좌표계에서 다뤄보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삼각형의 무게중심, 언제 배우는지 뭐 기억이 납니까?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게중심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그걸 좌표에서 분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책을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찍혀져 있고, 내가 그냥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세 점이 찍혀져 있는데, 이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뭐 G, 우리 그래비티 앞글자 G를 쓰죠. 일반적으로 무게중심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좌표의 합, 3분의 y좌표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밑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에 대한 어떤 정의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너희들이 뭐 까먹었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책에도 다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이 무게중심이 뭡니까? 라고 하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뭐예요, 은경아? 면들의 중심을 면들의 중심은 아니고 중점이고요. 중심은 원에서 쓰는 얘기고, 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부르고, 세 중선, 꼭지점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이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을 우리가 A로부터 출발하는 중선이다, B로부터 출발하는 중선이 있을 거고, C로부터 출발하는 중선이 있을 거라서 이 세 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도형의 성질로 증명을 했고요. 물론 나랑 하진 않았겠지. 2학년 때 너희들이 뭐 내 얼굴도 몰랐을 테니까. 세 중선은 한 점을 지난다라는 걸 배웠고, 그래서 그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글자를 따서 G라고 쓰는데요.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입니다. 세 중선의 교점. 혹시나 까먹은 친구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는 세 중선의 교점이다, 그렇게 도형의 성질로 배우고 끝나는 거고, 지금은 봐봐, 이게 무슨 점이에요? 이 중선을 연결하면서 여기 연결된 이 점이 BC의 중점이잖아. 중점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분의 개념으로 얘기해보면 1대1 내분점이고, 우리가 2분의 x좌표의 합, 2분의 y좌표의 합으로 이 점의 좌표를 찍을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AB의 중점이기 때문에 좌표를 찍을 수가 있고요, AC의 중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좌표를 새겨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공통수학 2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자, 이 G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할 때 우리가 이 무게중심의 성질도 하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근데 꼭지점으로부터 2대1 내분점의 위치에 해당한다. 세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이 되는 지점에, 즉 A와 여기 뭐 중점을 내가 N이라고 표현한다면 AM의 2대1 내분점, 또는 B와 이쪽 중점의 2대1 내분점, 또는 C와 저 반대쪽 중점의 2대1 내분점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내분이라는 용어는 저번 시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웠지만, 여기가 다 2대1의 B를 갖게 된다는 건 중등 때 도형의 성질 가지고 전부 다 증명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증명은 지금 하지 않을 건데 간단하게 닮음을 가지고 다 증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이 세 개의 중선으로 나눠지는 이 6조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다 같다. 한 조각의 넓이를 A라고 한다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6A가 된다. 이런 것들도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럼 지금 내 말이 귀에 꽂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다시 복습하고, 여기에도 자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암기하시고, 반복적으로 암기하시고 너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겠지.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2대1 내분점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뉘는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전부 다 똑같다
라는 것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계속 이런 식이야. 중등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좌표에서 다루는 것 뿐인 거지. 그럼 결국에는 중등 때 배웠던 내용을 까먹거나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할 수가 없어. 이게 바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좌표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중등기하가 까먹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방법은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중등기하 총정리 이런 것만 찾아봐도 기본적인 내용들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아니면 집에 굴러다니는 교과서나 뭐 이런 것들, 문제집이나 뭐 다 버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중등 문제 아무거나 찾아보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 정도는 다 익히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 책에도 다 나와 있긴 합니다. 다시 한 번씩. 자, 그래서 박스 밑에 그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면요. 자, 이거 유도 과정은 내가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내분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내분 공식도 배웠기 때문에 봐봐. 아무거나 하나 잡자. BC의 중점을 잡아요. 이 M이라고 한다면 여기 중점의 좌표는 1대1 내분점이니까 뭐 중점은 그냥 산술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x2 더하기 x3의 반띵 두 개의 평균이고요. y2 더하기 y3의 반띵이 이 M의 좌표가 될 거라는 거. 그렇지? 1대1 내분 공식을 써도 되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 두 점의 가운데니까 두 x좌표의 산술평균, 두 y좌표의 산술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분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A랑 내가 지금 잡아낸 M이랑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하시면 이 G의 좌표가 x1, x2, x3, y1, y2, y3로 표현이 되겠고요. 그 유도하는 과정은 밑에 자세하게 차근차근 다 나와 있습니다. 내분 공식을 두 번 쓰는 것 뿐이에요. 물론 다른 방향으로 해도 되겠지. 이 A, B의 중점을 잡고 이놈과 이놈, C와 이놈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점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 중점을 잡고 B와 이 중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적어보면 얘는 마찬가지예요. 세 꼭지점의 X좌표의 산술평균입니다. 3개를 더했으니까 우리가 평균을 내려면 3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고, y좌표도 마찬가지. 얘도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3으로 나눠준 결과가 된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는데 나는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잖아. 말뜻 자체가 이미 단어 자체가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그냥 느낌으로만 생각해봐도 이 세 개의 x좌표의 평균 지점이 될 것 같지 않니? 이 좌우값이. 높이도 마찬가지. 이 y2, y1, y3라는 높이의 딱 평균 정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 직관적인 느낌만 가지고 있어도요. 세 개의 산술평균입니다. y좌표 세 개끼리의 산술평균입니다. 참고로 산술평균이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흔히 쓰는 그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술평균. 이제 나중에는 다른 평균을 배울 거기 때문에 앞에 산술이라는 걸 그동안 생략해서 썼던 거고, 우리가 n개의 데이터를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준 그 값을 그 n개의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정확하게는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기하를 가시면 기하에서도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뭐 내가 그때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느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또 똑같이 평균의 이미지야. 내가 이 B는 이 상대적인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요만큼 간 지점이고, C는 이만큼 간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A는, 그 다음에 C는 요만큼 간 지점이야. 그러면 우리가 X축, Y축을 따로따로 봤을 때 이 X축으로 뻗어나간 길이가 요만큼인데 그거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점을 찍는다면 당연히 이 세 개의 산술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또다시 하는데,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 말로 설명했어요. 내분 2번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식으로 정리하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x 좌표끼리의 산술평균, y 좌표끼리의 산술평균. 무게 중심이다. 이 중심이 평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라는 것까지 느끼면 외우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까지가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인 거거든. 추가로 크게 필기할 거는 없는데 이 28페이지 보시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확장이라고 해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개념까지도 항상 이 개념서에 있는 것들은 이 대표 문제, 유제에 있는 내용들도 다 우리가 익혀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무게중심 내가 공유라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삼각형 ABC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꼭지점을 잡고 이 한 바퀴 돌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똑같은 B로 내분하는 점들을 다 잡을 거야. 예를 들어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럼 그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M 대 N, 또다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세 개의 내분점, 각 변에 세 개의 내분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분점들끼리 연결한 새로운 삼각형을 내가 한번 그려봤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안쪽에 DEF라는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이 초록색 삼각형과 전체 하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론으로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증명은 여전히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결국엔 다 좌표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고요. 얘도 지금 내가 x1, y1이라고 좌표를 설정하고 얘도 x2, y2라고 좌표를 설정하고요. 얘도 x3, y3라고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하나만 잘 지키면 돼. 이게 무게중심이 공유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하나의 그 회전 방향을 지키면서 B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야? 그럼 여기부터가 M 대 N이어야 되는 거고 이쪽이 M이고 이쪽이 N이 되는 그런 B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다.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다. 그 다음에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다. 이게 지켜진다면요. 안쪽에 만들어진 삼각형은 반드시 무게중심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M 대 N 내분점 좌표 잡고요. 그 세 개의 점을 가지고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으로 뭐 세 점에 산술평균을 때려주시면 여전히 똑같이 그대로 다시 이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게중심은 하얀색의 무게중심이나 초록색의 무게중심이나 똑같다라는 거. 얘도 양방향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봐봐. 이 방향성과 M 대 N 이 순서가 다 지켜지면 무게중심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배우고 익힐 거잖아. 그럼 거꾸로 어떤 하얀색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 이 안쪽에 초록색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두 개의 무게중심이 같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 D나 E나 F가 똑같은 B로 방향을 지키면서 똑같은 B로 내분한 점들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결론을 조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주의 좌표는 여전히 거기 위쪽에 이제 자세한 과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요놈의 주의 좌표 또한 이 기존에 있던 무게중심의 좌표와 결국에는 똑같아진다라는 것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좌표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다 계산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I2, I3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잠깐 구경을 할 건데 우리 그게 오른쪽이 아니라 저기 뒤쪽에 37페이지 잠깐 봐볼게요. 한 김에 37페이지 잠깐 펴봅시다. 37페이지. 자, 37페이지에 8-3번 봅시다. 8-3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문제들이. 이거는 일단 최대한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ABC가 어디에 이렇게 찍혀 있나 봐요. 근데 내가 좌우 관계, 상하 관계는 그냥 대충 그릴게요.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ABC가 찍혀 있어. 근데 거기 첫 번째 줄 마지막부터 두 번째 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변 A, B, B, C, C를 2대 3으로 내분
쭉 밑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B, B, C, C다. 이게 순서가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서 알파벳 순서가 하나도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봐봐. A, B를 2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2대 3. 이거 항상 알파벳 순서 맞아 떨어지게 가야 되는 거죠. 표현 방법 자체가 A 대 B, A, B를 2대 3이다 라고 했으면 이 표현 A에 가까운 점이다 라는 표현인 거고, 뭐 BA를 2대 3이다 라고 했으면 아예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도 2대 3으로 나누는 점이래. 그럼 여기도 이 네모라고 했을 때 여기가 3네모가 되게끔 하는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CA라고 알파벳 순서가 분명히 CA라고 나와 있죠. A, B, B, C, C, A로 꼬리 물면서 간다는 얘기는 이 회전의 방향을 지키면서 똑같은 B로 나눠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라도 알파벳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그건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대 3, 2대 3, 2대 3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계속 순서가 똑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2대 3일 때요. 이런 상황을 지금 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PQR의 무게중심이 1,1이라고 나왔어. 너희들은 그럼 그걸 보고서 뭘 떠올려야 된다? ABC의 무게중심도 1,1이구나.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ABC의 무게중심. 이 큰 놈과 작은 놈은 무게중심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상황이구나 라고 하시면 이 안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주건 이 바깥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주건 그게 나머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1,1을 바깥쪽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바라본다면 바깥쪽 점들의 어떤 미지수가 낑겨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암산을 해볼게요. 1,1이 나와야 돼. 뭐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 ABC라는 X좌표의 산술평균이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X좌표가 2B-6이래요. 2하고 B하고 마이너스 6이래요. 이게 지금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의 산술평균도 A-4, 3이죠. A-4 더하기 3 이것들의 산술 평균도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냥 1차원씩 푸는 것밖에는 안 되겠지. AB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 없어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연습만 조금만 해보시면 단편적인 개념들은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합돼서 나올 때 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게중심을 공유하는 상황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잘 갖춰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리하시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깐 문제를 본 거니까 29페이지로 갈게요. 29페이지. 29페이지에 이제 바이블 플러스라고 해서 선분의 외분점, 외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내분이라는 걸 배웠는데 한자를 좀 알고 있으면 뭔가 관련이 있다. 내분은 안, 내, 나눌 분자고 외분은 바깥, 외, 나눌 분자니까 내분은 뭔가 안쪽에서 나눠지는 지점을 구하는 그런 개념이었어. 외분이라는 건 뭔가 바깥쪽 어딘가에 표현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은 좀 오지 얘들아. 바깥 외 안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외분은 내가 미리 써놨어요. 얘는 교육과정 외입니다. 교과서에서 안 배워요. 안 배우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는 이 본질적으로 내분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분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과서상에서 안 배우니까 몰라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내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거기 책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이 그려놨는데, 외분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선분 A, B를 지금 위에 그림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마찬가지로 내분이랑 내가 똑같다고 그랬잖아. 이거 알파벳 순서도 똑같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A, B를 M 대 N 했으면 A로부터 M, B로부터 N의 B를 갖는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 다음에 내분이냐 외분냐라는 말이 다르게 온다라는 얘기지. 외분이다. 외분한다라는 거는 지금 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M으로부터 거리가 N이라고 할 때 B로부터 거리가 N이 되면서
n 대 n의 b를 만족시키는 점 중에서 선분 AB 안쪽이 아니라 선분 AB의 연장선상의 이 바깥쪽 사이드에 표현되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게 AB 연장선에 이쪽도 연장선이 있는 건데 지금 오른쪽의 부분에 바깥쪽에 표현되잖아.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너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 상황에서는 m이 n보다 지금 큰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당연하겠죠? 지금 A로부터 더 멀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 AB의 연장선 오른쪽 바깥쪽에 표현이 됐다라는 거는 A로부터 더 멀고 B로부터 더 가깝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는 표현에 그 외분점이 지금 P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M이 N보다 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B의 값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상황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 얘들아? 지금 수업을 잘 따라왔으면 이 밑에 선분 AB를 가지고 이 P라는 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까? 라고 한다면 우리 그대로 알파벳을 한번 지켜봅시다. 만약에 얘도 내가 A를 먼저 쓰고 싶어. 선분 AB, A를 알파벳을 먼저 쓰고 싶으면 A, B를 똑같이 M 대 N 외분하는 점이다, 외분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AB의 연장선, 이 바깥쪽 연장선 중에서 선분 AB가 아닌 이 바깥쪽 사이드 중에 A에 더 가깝게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은 M이 더 작다라는 얘기인 거죠. M부터 쓸게요. N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M이 있고요. 얘네들은 당연히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길이의 B를 나타내는 값인 거니까 이런 상황을 표현한 거지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하나의 표현을 더 써보면 이거 만약에 내가 BA라고 쓰고 싶으면요 선분 BA라고 알파벳을 B부터 먼저 쓰고 싶어. 만약에 그러고 싶어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BA를 어떻게 하면 돼? n 대 B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값이 n이고 A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값이 n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지. BA를 n 대 m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도 똑같은 P를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인 거죠. 내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알파벳 순서를 바꾸면 이 B의 위치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맞아 떨어지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마치 닮음의 대응점 순서를 맞춰서 쓰듯이 이 내분 외분의 표현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표현이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를 헷갈리면은 문제를 이상하게 풀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외분에 대한 개념을 했는데 교과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외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을 거야.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단어가 나오진 않고 이러한 상황을 그냥 말로 줄 거예요. 말로. 그러면 이게 외분점을 찾는 과정인 거구나. 근데 그 외분이랑 내분이랑 똑같은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이제 밑에 볼게요. 책 보시면 방법 1번도 있고요. 방법 1번은 그냥 우리가 길이들 간의 어떤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게 m 대 n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는 걸 가지고 이 x라는 걸 x1, x2, m, n으로 정리하시면 또 외분에 대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 이것도 어떤 기본적인 방법인 거니까 나는 방법 2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 뭐 방법 1이 중요하다, 2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아니고 방법 2를 보면 외분이 본질적으로 내분과 같은 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방법 2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 ABP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ABP가.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라면 이 A부터 B까지 여기는 M-N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B를 표현할 때. 그래서 나는 그냥 A 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A와 P를 M-N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B다 라고 하면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어차피 나란한 선상에 여러 개의 점들, 3개의 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제 결론을 좀 볼게요. 결론은 마찬가지로 공식은 좀 기억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억할 거냐? 하나만 기억하는데 봐봐.
A를 쓸 거예요. 여기 x1이라고 나와 있죠, 좌표가. 그 다음에 B 좌표가 x2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내분할 때랑 본질적으로 똑같아.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거의 다 똑같아요. 여기 밑에다가 m 대 n을 순서 지켜서 쓰는 거지. 항상 위쪽에다가 이 분수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이미지를 살려서 위쪽에다가 적으시고, 따라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살려놓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저 x,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외분점의 좌표는 얘는 여기 밑에는 m하고 n 가지고 쓰는 건데, 이게 내분이었다면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m하고 n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명아? 내분이었다면? 더해요. 외분이었으면 빼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내분과 똑같은 개념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건데, 공식의 결과는 부호만 반대다. 과정이 다 똑같아요. mn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는 상황, 이 상황이 발견이 된다면 그 점의 좌표는 m-n에다가 그 다음에 크로스 곱이라는 것도 똑같죠. 크로스의 곱입니다. mx2와 nx1인데 mx2와 nx1을 더하는 게 내분이었잖아요. 여기는 느낌도 딱 오겠지. 빼기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분은 덧셈이다. 이 mn을 밑에 쓰고 크로스의 조합으로 갈 건데요. mn, mx2, nx1 이거는 똑같고, 이 연결보호가 둘 다 플러스면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 둘 다 마이너스면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지금 1차원에서 좌표 하나만 부여된 상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걸 공간, 평면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이 y좌표도 만약에 이게 기울어진 선분상에서 놓여져 있는 외분점이다 라고 하더라도 y좌표도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이 x축, y축은 어떤 크기와 방향으로서 독립적으로 갖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요거 오른쪽에는 내가 그냥 따로 정리를 한번 해놨거든. 이거를 어디다가 적어놓으면 좋을까? 웬만하면 그 바이블 플러스 쪽에다가 뭐 간단하게만 적어볼 거니까 잘 끼겨 넣던가, 아니면은 28페이지 아래쪽에 뭐 여분 공간에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책에다가 최대한 우리 책에다가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볼게요. 제목 그대로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두 점이 있어요.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A,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뭐 내분, 외분 이런 말이 안 나올 거란 말이지. m 대 n이 된다. 근데 참고로 조건은 있어요. m하고 n은 당연히 b를 나타내는 거, 어떤 길이의 b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양수값인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하나 끼워넣었어. m하고 n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1대1 이런 건 아니란 얘기야. 1대1 이런 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문제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A랑 B가 요렇게, 뭐 이번에 한번 삐딱하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있고요. 여기쯤에 A가 있고요. 여기쯤에 B가 있다고 해보자. 이 정도? B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예를 들어서 2대 1인 점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야. A로부터의 거리의 B와,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A로부터의 거리의 B와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이 외분, 내분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어차피 내분이랑 외분이라는 이 두 글자, 이런 두 글자, 글자 표현은 문제에서 안 나온다고. 이런 건 안 나와. 개념 할 때 공부만 하는 거지, 상황을 가지고 이게 외분점이구나 내분점이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러면 2대1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분 AB의 안쪽에도 반드시 있을 거야. 2대1 여기로부터 2, 여기로부터 1. 그러니까 우리가 3등분한 지점 중에서 B에 조금 더 가까운 이런 점이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2대1. 자, 여기를 내가 P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그리고 하나가 무조건 더 있다고요, 무조건. 어디? 바깥쪽에.
근데 A로부터 더 멀다고 했으니까 이 AB의 연장선의 양 사이드 중에서도 이 B 쪽으로 뻗어나가는 쪽에 여기에 있겠지. 그지? 그림을 기하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여기로부터 이만큼 떨어지고요. 여기로부터 1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기에도 또다시 P'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보라색 조건을 왜 달았냐? 이게 1대1이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대1이면. 왜? 이 바깥쪽에 있는데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을 수는 절대로 없잖아. 맞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 M과 N이 같은 숫자여서 1대1을 의미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이 AB 안쪽에 중점이라고 부르는 점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참고로도 적어줄게요. 만약에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1대1인 점은 우리 선분 A, B의 중점뿐이야. 뿐이다. 써볼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바로 정리해 볼게요. 참고입니다. 참고. 그래서 M과 N이 다른 숫자라서 1대1이 아닌 상황이라면 반드시 두 개가 있다는 걸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두 개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예요.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안쪽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얘만 얘기하는 거고, 뭐 바깥쪽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얘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거리의 비가 2대1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를.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습관이 되어야 돼. 이 표현이 나온 순간 두 개네? 이 두 개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내분, 외분은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거고, 이 P'은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여기 내가 이 상황, 예시로 들어준 게 지금 현재 2대1이라고 한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만약에 A와 P'을 가지고 B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B가 A와 P'의 중점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다 그림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죠. 2대1이니까 이 나머지 여기 잘린 한 마리도 1동그라미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결국엔 B가 A와 P'의 중점이구나.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도 다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지.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집중 좀 하세요, 얘들아. 눈빛들이 좀 많이 풀려있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A로부터 B로부터의 거리비가 M 대 N, 서로 다른 값에 대해서 두 개가 있다. 됐어요. 우리 뒤쪽으로 이제 가서 문제를 조금 볼 건데, 자, 34페이지로 가볼게요. 34페이지. 난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솔직히 말해서 어렵게 느끼면 진짜 안 돼. 이거보다 친절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느껴봤을 때도 진짜 별로 어렵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뒤에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 거고, 아직은 공통수학 2가 시작했다라고 보기도 좀 힘든 상황이어서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시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도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표예제 7번 볼게요. 우리 봐봐. 마이너스 4,1. 자, 이렇게 써볼게. 대표예제 7번을 볼 건데 공부를 해보는 거야. 이것도 문제를 나랑 같이 풀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1이라는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4,1 여기다가 대충 찍어봅시다. 여기 A가 있고 마이너스 4,1이에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9는 오른쪽으로 가고 밑에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 B 대충 좌우 상하관계만 적당히 지켜가면서 마이너스 9 이렇게 찍어봅시다. 그 다음에 A, B를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한다. 여기는 명확하게 내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성분 A, B의 안쪽에 표현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에 단조건에 T가 0초가 1 미만이다라는 조건은 왜 줬냐? 라고 하면
t와 1-t가 전부 다 양수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양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구나. 여기 어딘가에 그 내분점을 잡아 볼 거란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는 a, b를 t 대 1-t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길이를 t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여기가 1-t 동그라미가 되는 그러한 상황의 p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우리는 자, 사실 내분이건 외분이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좌표도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내분 B도 나와 있고 외분 B도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등간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비례배분을 통해서 몇 번 건너간다라는 걸로 빠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기억나는 거지? 무조건 공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하적인 관찰을 하시고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게 미지수로 표현됐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공식으로 가는 게 낫겠지. 이것도 물론 이렇게 등분해가지고 그 중에 t 대 1-t로 비례배분한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니까 우리 p 공식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자, a 먼저 쓸 거야. -4,1 얘가 a의 좌표죠. 그 다음에 b 2,-9 축달이 되기 전까지는 나랑 계속 똑같이 쓰는 거예요. 축달이 돼도 똑같이 하는 거야. 실수 절대 안 나옵니다. a, b를 t 대 1-t 밑에다가 b를 쓰는 거예요. 이 알파벳 순서 그대로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옆에다가 이제 외분도 배웠으니까 살짝 이 부분만도 조금만 표시를 해볼까? 나 지금 내분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하기 할 거예요. 요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이건 안 써도 되지. 지금은 처음이고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내분점이고 덧셈 할 거야. 그럼 우리 틀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겁니다. 더한 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써놓는 거지. 어차피 x좌표는 x좌표끼리 놀 거기 때문에 이 p라는 점에 x좌표 한번 써보면요. t하고 1-t 더하면 1입니다. 1. 그리고 크로스의 곱이죠. x좌표끼리 구할 건데 항상 기본 틀은 크로스의 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t 이거 먼저 쓰는 거야. 얘랑 곱해지는 이 조각, 이 덩어리 먼저 쓰시고 이 t 덧셈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외분 개념으로 뺄셈할 때는 이 순서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미리부터 지키자고. 요거 대 요거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곱해진 거 먼저 쓰고요. 이렇게 곱해진 거 뒤에다가 쓰면 되겠지. 그리고 틀은 덧셈입니다. -4랑 요거 곱하면 4t-4라고 하면 되겠네요. 4t-4 그리고 콤마 y좌표도 y좌표끼리 똑같은 틀을 가지고 한다. 더하면 1이 된다. 분모는 무조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모는 무조건 똑같고 이제 크로스끼리 곱할 건데 얘는 y좌표끼리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랑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t 먼저 쓰세요. 항상 앞에 거 뒤에 거 그 밑에 순서를 가지고 앞에 거 뒤에 거 -9t 1-t 써볼게요. -9t 그 다음에 더하기 1-t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내분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야. 그치? 한 번만 더 정리를 조금만 더 예쁘게 해보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리하시면 얼마입니까? 이거 1이니까 어차피 분모는 쓸 필요가 없고요. 6t-4 그 다음에 1-10t 이렇게 되나? 1-10t 되면서 네번째 좌표를 t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t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는 문제인가 봐. 범위를 구하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단서가 이게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럼 3, 4분면이라는 걸 좌표계 개념과 접목시킨다면 어떤 개념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너희들이 좌표계라는 걸 처음 배우면서 3, 4분면의 정의를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좌표 값들이 어떻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점들이 모여있는 영역.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걸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 마무리는 얘예요. 얘도 음수란 얘기고
얘도 음수라는 얘기고 3, 4분면이 의미하는 건 딱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좌표에 대해서 3, 4분면이 얘기해주고 있는 말은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음수구나. 이거 두 개 연립해서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지. 6t-4가 0보다 작다와 1-10t가 0보다 작다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이 최종적인 t의 범위이자 정답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무리는 각자 해보시고요. 밑에 바이블 스테이지에 한 번 더 아주 배려가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사분면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이거는 좌표의 부호를 얘기해주고 있구나라는 거. 혹시나 이 생각이 잘 안 됐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밑에다가 별표라도 쳐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사분면이라는 거의 애초에 정의 자체가 양수 콤마 양수인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사분면은 음수 콤마 양수로 표현되는 점들의 모임이고요. 3사분면은 음수 콤마 음수, 4사분면은 양수 콤마 음수다. 그래서 우리 1, 2, 3, 4 반시기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지. 중요한 건 경계선들, 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애초에 정의 자체가 0보다 크다 작다로 하고 있으니까 0이 있는 어떤 값이, 좌표값이 0인 지점들, 즉 x축이나 y축 선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분면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는 7- 오른쪽에 7-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7-4번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한 연습이죠? 뭐 전혀 응용된 부분은 없고. 자, 10초 있다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자, 내가 너희들 지금 책 돌아다니면서 풀이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뭔가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기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리 얘는 지금 다 미지수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도 없어요. 뭐가 왼쪽이고 오른쪽인지도 모르고 뭐가 위고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는 구하는 대로 그 공식을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미지수가 여기저기 껴있기 때문에 뭐 그림 가지고 시각적인 분석을 한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러면 우리는 내분이다. A 대 B를 A 대 1로 내분한다라는 거 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다 계산인 거죠. 두 개를 더합니다. 내분은 더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2a 제곱 마이너스 4 2a 제곱
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콤마 여기는 똑같이 a 더하기 1 b끼리 더하고요 y좌표끼리 크로스해보 마이너스 15a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14a다. 이게 내분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a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어디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 이게 y는 2x 마지막에 이걸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싶어요. 얘가 이 관계식의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지. 이 직선에 이 점이 놓여져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얘를 x자리에 얘를 y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등호를 성립시키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a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두 배 하면 어차피 분모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2a 제곱 마이너스 4의 2배 자, 2배에 2a 제곱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14a랑 같다라는 걸로 a 값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만약에 실근이 나온다면 뭐 두 개가 중근이 아닌 이상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올 거고 그래서 뭐 a가 양수인 것을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a의 부호에 대한 조건도 달아주는 거죠. 마무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어렵니? 어렵지 않지 그치? 집에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지금 정신을 진짜 차려야 되는 거 우리 중간고사 때까지 8주도 안 남았어요. 8주도 안 남았어. 이 흔히들 지금 이 시기에 착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기말고사 1학기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이 단계니까 뭔가 아직 방학도 안 했고 시험 끝나고 이게 지금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도 들고 여름방학도 있고 끝나고 바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서 아주 여유가 넘치는 것 같죠? 근데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미 지금부터 시험 기간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한 달 정도를 시험 기간이라고 잡긴 하지만 고등과정은 2달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부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대표 예제 8번 쪽은 안 할 거예요. 여기는 한번 풀어보시고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들. 세 꼭지점의 산술평균이다.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무게중심이 공유가 되는 상황들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예제 9번으로 가서 여기서 또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대표예제 9번 한번 가봅시다. 자, 대표예제 9번 쪽에서는 쌤이 좀 가이드를 줄게요. 거기다가는 너희들이 뭘 적어놓을 거냐면 우리 중등에 여기 38페이지에도 지금 평행사변형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자 38페이지 쪽에다가 우리가 어디다가 적어놓냐면 거기 대표예제 9번 위쪽의 제목 그 맨 위쪽의 공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중등 2학년 2학기입니다. 여러가지 사각형 아까 내가 중등 복습하는 방법도 얘기해줬어요. 뭐 지금 교과서가 없다, 중등 교재 다 버렸다, 완전히 핑계지. 지금 정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공유되는 사회에서 그런 핑계를 쓸 생각은 하지 말고 이거 반드시 복습하세요.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부. 그냥 유튜브에 여러 가지 사학형 치면 전체적인 내용 쭉 정리도 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있으니까 꼭 복습하시고 뭘 복습하라는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배웠을 거야.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각형, 뭐 아무것도 아닌 사각형가 있어요. 사각형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사다리꼴이 됩니다. 사다리꼴이 되고요. 여기서 뭐 여기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거나 왼쪽 오른쪽 길이가 같으면 등변 사다리꼴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고 뭐 등변 사다리꼴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교과서에는 뭐 등변 사다리꼴은 따로 나와 있긴 하지만 나는 이 진화도를 그냥 같이 한번 그려본다면 등변 사다리꼴로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평행사변형으로 진화를 하겠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또다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직사각형이 되고요. 등변 사다리꼴에서도 직사각형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에서
여기로 마름모로 진화하는 길도 있고요. 직사각형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마름모에서 또다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궁극적인 완전체, 가장 아름다운 대칭성을 가진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야. 당연히 배웠지. 너희 중학교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뭘 공부를 하는 거냐면 여기 이 각각의, 물론 뭐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주요하게 공부할 부분은 평행사변형 이후부터인 거거든. 평행사변형 이후부터 평행,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의 이 정의, 성질도 사실상 정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정의가 뭐 성질인 거죠. 정의를 배우고 이 평행사변형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기하적인 성질이 뭔지, 이런 것들 배웠을 거야.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책에도 한번 복습의 의미로 나와 있는 거는 그 대표 예제 박스 바로 밑에 한번 볼까요? 바로 접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아래의 조건 중 5를 이용해서 뭐 좌표를 구해보자라고 해놓고 1, 2, 3, 4, 5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1번이 평행사변형의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이 괄호에 평행사변형의 뜻이라고 나와 있죠. 뜻이 정의예요. 그 다음에 그럼 2, 3, 4, 5번이 뭘까요? 성질이에요. 2, 3, 4, 5번이. 평행사변형의 성질 보면 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유도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다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때는 그냥 그 성질이 뭡니까? 그 성질을 가지고 그냥 각이나 뭐 길이를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했다면 지금은 그 개념을 가지고 좌표로 오는 거야, 지우야. 좌표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5번 한번 봐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걸 그냥 말로만 배웠어. 근데 이제 얘를 좌표로 갖고 오면 그게 무슨 얘기야?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점의 이름을 한번 부여하고 좌표를 구해봤을 때 A, B, C, D라고 한번 부여를 해봤을 때 AC의 중점 1대1 내분점과 B, D의 1대1 내분점이 일치한다라는 걸 가지고 좌표계에서의 계산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다 이런 식이야, 다 이런 식. 중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좌표에서 분석하겠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이 하나라도 모르면 안 됩니다. 정의와 성질들, 여러 가지 사각형 복습하는 거 이거 제목에다가 맨 위에다가 써놓고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숙제로도 내줄 겁니다. 그 중에서 굳이 거르고 싶다면 이 앞에 거 뭐 사다리 거 이런 거 좀 제끼고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 4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근데 지금 단편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까?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맞는 거죠. 평행사변형에서 추가로 더 까다로운 조건들까지 통과한 상태의 궁극적인 진화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입니까? 맞아요. 평행사변형을 만족을 이미 하고 넘어온 거야.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맞아요.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직사각형은 가지도 못했죠. 직사각형은 마름모입니까? 아니요. 얘네들 루트가 달라요. 애초에 길이 다르죠, 지금. 그래서 이런 지금 진화도를 해석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대답들을 잘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장 멍청한 건 이 정사각형 평행사변형이 그냥 독립적인 별개의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인 거지. 평행사변형, 정사각형 이런 이름들은 어떤 독립적으로 잡혀있는 사각형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조건들을 얼마나 만족했냐에 티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티어예요, 티어. 롤 알잖아. 티어라고 생각하면 편해. 브론즈, 실버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 실버를 딴 친구들은 이미 브론즈도 딴 거잖아. 거쳐온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볼 건데 이 바이블 세일즈를 보면은 거기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남겨져 있어. 그래서 요거 한번 거기다가 밑줄 별표를 좀 쳐놓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 풀면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무슨 얘기가 써져 있냐면 자, 수업을 지금 실컷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표현을 구분을 좀 해야 돼. 사각형, 물론 한글로 사각형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기호로 이 기호로 나올 수도 있어요. A, B, C, D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사각형 ABC다라고 하면 이게 이어달리기로 가는 거예요. 이어달리기. 어떤 사각형 얘기하는 거냐? 뭔지 모르겠지만 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A로 가면서 이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점이 찍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는 A, B, C, D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A 다음 B, B 다음 C, C 다음 D, D 다음 A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A, B, C, D로 만들어진 또는 꼭지점이 A, B, C, D인 사각형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라기보다 이 개념이 더 넓은 의미죠. 여기에 이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지멋대로 배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 A, B, C, D가 이렇게 이어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A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 B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도 되는 거예요. C가 여기였다가 D가 여기여도 되는 거지. 이렇게 지멋대로 있어도 꼭지점이 A, B, C, D이기만 하면 이 표현에 부합하는 사각형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이 두 개의 표현은 다르다라고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표현을 구분을 하시고요. 이게 자세하게 이제 바이블 세제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는 됐을 거니까. 봐봐. 내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ABCD로 지칭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면 사각형이 ABCD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사각형, 거기 다음과 같은 평행사변이라고 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을 깔아둔 거고요. 이 봐봐. 그림 1번은 A, B, 이거 이어달리기를 해보면 A, B, D, C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A, B, D, C라고 안 하고 그냥 꼭지점이 A, B, C, D인 사각형이다 라는 걸 만족하는 사각형 중에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오른쪽도 만약에 위의 표현으로 가지고 가고 싶으면 사각형 A, D, B, C 또는 뭐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A, C, B,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꼭지점이 뭐뭐뭐뭐인 사각형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A, B, C, D가 꼭지점인 사각형이다 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A 다음 B, B 다음 C, C 다음 D, D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오는 이 순환 구조로 잡혀있는 사각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지멋대로 있어도 돼요. 물론 이것도 다 요 케이스에 들어가는 사각형인 거겠죠? 모든 것들이. 그걸 생각하시고 나서 오른쪽에 9-4번을 볼게요. 39페이지. 이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39페이지에 9-4번을 보시면요. 지금 이 문제가 봐봐. 이게 뭐 점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1, -2 우리 좀 찍어보자. 내가 간단하게 원점을 여기라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빠르게 좀 그려볼게요. 1, 2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게. 1, 2라는 점이 있어요. 1, 2. 그 다음에 -1,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1,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 0 여기다 찍어볼게요. 2, 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A, B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이 A, B까지 해서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일 때 A, B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봐봐. 이거는 여기 뭐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위쪽 표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냥 4개의 꼭지점을 지멋대로 연결했을 때 평행사변형만 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 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거에서 어떤 성질을 좀 이용할 수 있을까? 왼쪽에다가 우리 평행사변형 다시 한번 좀 그려볼까? 평행사변형이 되면 너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부터 중요하게 다루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일단 두 개가 평행해. 두 쌍이 평행해요. 이걸 우리가 좌표로 갖고 왔기 때문에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얘랑 얘랑 기울기가 같고 얘랑 얘랑 기울기가 같아. 그걸 이제 도형에 대한 접근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울어진 직선은 뭘 가지고 다닌다 했지? 뭐로 분석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울어진 직선. 내가 얘는 좀 x축과 평행하게 그리긴 했지만 얘도 뭐 조금 더 기울어지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기울어진 직선을 분석하기 위한 직각삼각형하고 여기 이쪽 기울어지는 직각삼각형, 이 기울어진 직선을 분석하기 위한 직각삼각형하고 당연히 합동이야. 이걸 좌표 개념으로 보시면 요 x좌표의 차랑 이쪽 두 개의 x좌표의 차가 똑같으면서 이놈과 이놈의 y좌표의 차랑 이놈과 이놈의 y좌표의 차도 똑같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던 거, 우리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합니다. 이놈의 중점이면서 이쪽의 중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와 얘의 1대1 내분점하고 이놈과 이놈의 1대1 내분점이 똑같은 점이다 라는 것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각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좌표와 길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 나머지 하나의 점을 잡을 때 생각을 해봐. 나머지 하나의 점이 어디에 있을 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내가 하나에 지금 이미 잡혀있는 점들이 3개 있잖아요. 얘 하나 그려볼게요. 얘. 그러면 봐봐.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려면 이놈하고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은 놈이 한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키는 방법이 딱 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얘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평행이동 해볼게. 그대로 이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옮겨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히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면 이 끝맺음을 했을 때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복습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좌표,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좌표 얘가 A, B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구할까? 이거 뭐 공식 쓰고 이럴 필요 전혀 없잖아요. 직각삼각형 1 증가 2 떨어져. 그럼 여기도 1 증가 2 떨어진 점이 될 거고, 1 증가시키면 여기 x표는 0이 될 거고요. 2 떨어지면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정답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근데 이것만 있을까?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왜? 위쪽으로 가도 되잖아. 이 똑같은 기울기와 길이를 위쪽으로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얼추 좀 평행해 보이나? 그죠? 근데 여기도 있잖아. 여기가 A면 B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딸려오는 직각삼각형, 딸려오는 직각삼각형, 이제는 여기서 1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가 아니죠? 1감소 2 증가, 1감소 2 증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1 더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2 증가하면 마이너스 1에서 2층 올라갔으니까 1층, 이런 점들이 있겠지. 그치?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지. 내가 이 두 개를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 다음에 얘랑 평행한 걸 하나 잡으면서 평행사변형을 완성시키려고 생각하는 거에서 두 개가 나왔고, 또 기준선을 뭐로 잡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로 잡을 수도 있잖아. 이거로 잡았어. 그러면 어디에 또 점이 만들어질 수 있어? 얘랑 나란하면서 길이도 똑같은 게 여기 점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와 길이가 똑같고 평행한 게 여기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점을 A, B라고 한다면 요거 연결했을 때 또다시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점이 아까 구했던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요 점이나,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거 이렇게 잡나, 얘랑 평행한 거 이렇게 잡나, 여기는 평행사변형이 이 왼쪽 상단에서 만들어진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해봐도 똑같다라는 거 충분히 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정답은 3개가 나오는 거지. 4개인데 2개가 겹치니까 개수로는 3개가 나오는 것이고, 얘 하나, 마지막 요것도 찾아봅시다. 요거는 우리 여기에 딸려오는 이 직각삼각형하고요, 여기에 딸려오는 요 직각삼각형이 합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3 증가, x좌표 지금 3 증가했어요. 높이 1 증가했어요. 3 증가했어요. 여기가 4콤마로 시작하겠네. 높이 1 증가했으니까 3층 되겠네요. 정답은 얘하고 얘가 되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부단 4번 중요한 문제였고 표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구분해서 익혔고 이 표현을 가지고 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집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여러 가지 상황편에 대한 모든 내용들, 정의, 성질,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